네, 여의도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적인 날이니까 날짜 한번 더 얘기하려고요. 5월 6일 수요일이고요. 역사적으로 7,000피를 기록한 날입니다. 메리츠증권 강남 프리미어 센터의 이다솔 지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점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다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봬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뵙고 싶었는데 바쁘시다고요. 아닙니다. 뭐 불러주시면 옵니다. 아니, 지점장님 네. 지난번에 다녀가신 게 네네. 요 시간, 여의도 인사이트 시간에 다녀가신 게요. 맞아요. 그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는데 설 연휴 직전이었어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완전 네. 설 연휴 들어가는 그 네. 날이었는데 그때 2월 중순에 이제 출연하셔서 그때 코스피가 5583일 때 출연하셨거든요. 맞네요. 네. 5,583이어서 네. 이제 와 우리 조금만 오르면 6,000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출연하셨는데 그렇죠. 네. 오늘 7,000이 뭡니까? 7,400 갔었어요. 그날도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하고 덜덜 떨면서 왔는데 오늘은 더 떨리네요. 왜요? 이런 날 뭐 더 할 네. 말이 많으신 거 아니세요? 사실 이게 네. 뭐 올라서 이제 좋기는 한데 네.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입장에서는 네. 이야기하고 오르는 게 가장 좋은데 아. 또 너무 오른 날은 사실 뭐 투자자들이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 시장에 반영이 돼 있어서 또 뭐 심적인 부담은 좀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도 지난번 나오셨을 때도 이다솔 지점장님 뷰가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분들 참 많았습니다. 오늘도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또 말씀 나누다 보면 진짜 앞으로의 또 어떻게 해야 될지 how to do, what to do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6,900? 오늘 7,400? 네, 그때 2월 중순에도 우리 속도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1월, 2월 굉장히 빠르지 않나요? 속도? 올라가서는 좋은데, 속도 빠른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2월 중순에도 했었는데, 네. 지금 최근에 이 속도는 지점장님 어때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설 연휴 네. 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네. 그러니까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지금 시장이 너무 과열되지 않았느냐, 지금 주식 투자가 좀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고, 그때 이제 제가 뭐 방송에서도 그렇고 현장에서 많이 들었던 답변이 그 속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뭐 과열이라는 지표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지표들이 일단 밸류에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장 기업들의 어떤 실적의 흐름들, 그런 거 대비했을 때 비싸냐 싸냐를 이렇게 논하게 될 텐데, 그때 설 연휴 직전에도 사실 코스피 밸류에이션은 뭐 역사적 하단에 위치해 있었고, 다만 이게 한두 달에 갈 건지 뭐 1, 2년에 나눠 갈 건지 이 속도에 대한 이견들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싼 증시가 상장 기업들, 대표 기업들의 이익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방향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도 그때랑 크게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전체적인 현상들이, 그러니까 지수의 포인트가 5,500에서 이제 7,300으로 이제 바뀌었을 뿐이지,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나 혹은 주식이 이제 올라가는 이유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바뀐 부분들은 없어서, 지금도 사실 제가 오면서 가장 스스로 많이 했던 고민이 이게 과연 속도와 방향이 맞게 가고 있는 거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속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게 하루에 지수가 5, 6%씩 반영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했을 때 오늘 올라갔던 혹은 시장에 지금 주도주로 형성되고 있는 기업들의 어떤 전망이 꺾였거나 혹은 뭐 이익의 흐름이 뭐 부러졌거나 아니면 이제 앞선 이제 그 고객사들의 동향들이 바뀌었다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AI의 투자가 진행 중인 와중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현상 자체는 2월이랑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000에서 5,000, 5,000에서 6,000, 또 7,000, 7,400까지 간 요 과정에서 속도에 대해서는 뭐 빠르다, 아니다, 정당하다,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맞는 방향이다라는 건 그때도 지금도 일치하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했을 때 고평가받고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시의 레벨 자체로만 봤을 때는 충분히 한국 증시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체력의 구간인데, 다만 이제 우리가 그동안 보지 않았던 현상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낯선 거고, 두 번째가 과연 이거를 이렇게 한 번에 반영하는 게 맞냐에 대해서 이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3월 달에 이제 그 이란 전쟁을 매개체로 해서 조정이 한 번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 이제 보면 어떻게 보면 1, 2월 달 좀 강하게 상승했던 것들이 이제 3월 달에 전쟁을 이제 매개체로 해서 조정들이 일어났었는데 지금의 상승은 어떻게 보면 이 조정을 좀 견뎌내고 한번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상승이기 때문에 상승의 어떤 뭐 질로 평가한다고 하면 오히려 1, 2월 달 상승보다 조금 더 지수는 가벼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이 전고점을 증시가 돌파한 이후에 어떤 지표들을 보면 좋을까 생각해 보면 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투자자는 윌리엄 오닐이라는 투자자를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고 또 이제 그 사람의 어떤 투자 스타일을 좀 담고 싶어 하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담고 싶어 하는 어떤 투자의 스타일인데 네. 이분이 좀 전형적으로 이제 그 추세에 올라타는 형태의 매매나 투자 전략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윌리엄 오닐의 스타일은 주도주가 아니면 아예 갖고 있지를 말아라. 그러니까 주도주가 아닌 주도주인 걸 팔아서 주도주가 아닌 걸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주도주를 팔면 차라리 그거를 현금으로 갖고 있어서 다음 주도주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포트폴리오 관리지 늘 주식을 꽉 채우고 가면서 억지로 이 주도주에서 주도주가 아닌 걸로 가는 투자가 본인 기준에서는 합리적이 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는 그 윌리엄 오닐이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게 커비드 핸들의 패턴을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수가 한번 오르고서 그 다음 전고점을 올라갈 때까지 이제 차트 모양으로는 이렇게 요런 모양을 다지게 되는데 지금 요번 5월달 증시가 전형적인 커비드 핸들의 돌파 차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비드 핸들은 그 뭐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뭐 익숙하실 수도 있는 좀 이미 좀 많이 알려진 패턴이긴 한데 U자형 바닥을 돌파하면서 이 구간을 강한 매물 강한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상승했을 때 윌리엄 오닐은 어떤 종목이나 증시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을 한다라고 언급을 하거든요. 또 그런 관점에서 그 3월 달 6천에서 이제 빠졌다가 올라왔던 지금 현재 패턴이 그 커비드 핸들 차트에서 가장 정석적으로 나타나는 좀 새로운 구간으로 올라가는 느낌의 모양을 보이고 있고 아마 오늘도 좀 보면은 저는 좀 눈에 띄었던 게 거래 대금이 오늘 상당히 많이 나타났던 게 좀 네. 눈에 띄었었던 모양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오닐식 해석으로는 이 지수의 방향성에 투자하면서 주도주에 집중하고 거기에 이제 거래량이 동반되는 어떤 이 그 종목이나 지수들은 이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누군가가 학습이나 분석을 끝낸 상태에서 달리 해석하면 강한 확신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고 있는 영역을 거래 대금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어떤 지수의 좀 뭐 그 무겁고 가벼운 지수를 따졌을 때는 이 커비드 핸들 차트를 그 뚫은 다음의 구간에서는 과거 경험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 전보다 가벼웠던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조금 더 종목의 폭들을 좀 주도주라고 불리는 쪽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로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에 들어왔던 지표는 그 환율이 오늘 한 15원, 19원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1,456원 정도. 그러니까 외국인이 코스피를 3조 정도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조금 팔았고 그러면서 환율이 한 19원 정도가 하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이제 계속 한국에 들어올 거라는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누적으로는 사실 들어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결국은 들어오지 않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때 그 설 연휴 전에도 한번 나눴던 대화 중에 그러니까 지역별로 보면은 기존에 한국에 머물던 아시아권의 자금들은 차익 실현이 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오히려 좀 미국에 있는 자금들은 좀 들어오는 것 같다라는 네.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 미국에 있는 자금들이 들어오는 추세가 조금 더 강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외국인이 샀는데 환율이 똑같으면 이 외환 관점에서는 신규 자금의 유입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외국인들이 원화로 팔았던 돈들을 사고 파는 이런 흐름이 될 텐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매수를 좀 상당히 많은 규모로 하면서 외환 시장에 좀 같이 움직였던 패턴들이 있어서 5월에 들어오는 돈들은 좀 1, 2월에 들어왔던 돈들 대비했을 때
저희 지점 표현으로 새 돈이 들어오는 것 같다. 새 돈. 네, 그러니까 새로운. 기존에 없던 자금이 네. 들어오고 있다라는 좀 뉘앙스 힌트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자금들이 향후에 어떻게 이제 유입되는지가 어떻게 보면 지수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단순한 질문이지만 네. 외국인들도 포모가 온 건가요? 우리 메모리 반도체 쪽을 물론 뭐 일부 증권사에서 이제는 좀 더 외국인들이 개별 주식을 쉽게 살 네. 수 있게 뭐 한다 이런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네. 그렇게 안 사다가 네. 지금 이렇게 고점까지 올라왔는데 며칠 연속으로 대거 좀 들어오잖아요. 특히 네. IT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포모 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또 뭐 외국인이 포모를 느꼈으면 저도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외국인들 자금이 너무 크니까 아. 뭐 포모까지 해석하는 거는 좀 너무? 재밌게 얘기하려고 아. 하는 표현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보이는 게 네.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투자할 때 외국인 관점에서 가장 어려운 게 네. 결국은 접근성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인프라가 그러니까 미국 현지에서 계좌 개설이 일단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좌 개설을 해야지 한국 시장을 사는데 일단 계좌 개설 자체가 안 되고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에 있는 뭐 리테일 증권사들이 뭐 해외 쪽에 점포를 뭐 많이 열거나 이런 상황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어떻게 보면 많은 고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한국 주식을 살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간접으로 사게 되는 게 이제 상장되는 ETF들이나 아니면 이제 반도체 비중이 많은 섹터 ETF들 이런 것들을 이제 대안으로 아마 샀던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그 사실 5월 달 들어서 좀 가장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은 IBKR이라고 하는 인터랙티브 브로커즈 이 뉴스가 저는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증권업에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있지만 제가 근무하는 동안 없던 일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윌리엄 오닐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 윌리엄 오닐 책에서 강조하는 여러 가지 멘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떤 문구 중에 하나가 네. 어떤 기업이 아주 중요한 신제품이 나왔을 때 네. 그러니까 신고가가 나는데 아주 중요한 신제품이 나오면서 신고가가 날 때는 네. 새로운 영역이라고 가정을 하고 접근해야지 과거의 툴로 보면은 분석이 안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뒤쪽에서 주식의 어떤 수급과 공급을 한번 간단하게 좀 분석해 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라는 게 어쨌든 누군가가 사야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누군가가 팔면 빠지는 거고 누가 사면 올라가는 거고 결국 시장이라는 거는 매일매일 매수와 매도의 어떤 세력이 힘겨루기를 해서 힘이 좋은 쪽 방향으로 결국은 가는 게 기본적인 뭐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모든 거래의 논리인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그 어쨌든 최근 20년 적어도 20년 제가 근무했던 20여 년 동안 없었던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저도 생각이 내가 경험했던 것만 가지고서 이 시장을 접근하면 생각보다 내가 좀 중요한 포인트를 놓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그 외국인들이 특히 외국에 있는 개인들이 직접 한국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툴이 생긴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삼성전자니 하이닉스니 뭐 아니면 한국엔 여러 가지 기업들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못 샀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IBKR 쪽에 계좌를 열어서 삼성증권을 통해서 지금 그 주식을 낼 수 있는 수단이 생겼고 실제 그 오늘도 제가 이렇게 주요 창구를 쭉 보다 보면 이건 뭐 개인적인 뭐 관찰이니까 그 매수 창구에 삼성증권이 상위에 떠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지수보다 강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여의도 오늘하고 종가에 그 종목들의 외국인 수급을 제가 파악해 보진 못했지만 아마 추측으로는 그런 종목들이 외인 수급이 아마 종가에 대부분 좀 찍혀 있지 않을까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5월 들어서 들어오고 있는 자금들이 뭐 한국을 몰라서 못 들어왔다거나 혹은 한국에 있는 반도체 경기가 좋은 걸 몰라서 못 들어왔던 외국인들이라기보다는 하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었던 어떤 현상들이 이제 좀 수단이 생기기 시작했다. 네. 이런 면에서는 그 좀 상당히 좀 큰 변화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 실제 이제 그 오늘 아마 그 증권 애널리스트 분들이 코멘트한 레포트들 쭉 읽어보니까 이거랑 비슷한 류의 서비스들을 상당히 많은 증권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그 적어놓은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봤는데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외국인 관점에서는 내가 조금 더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생기는 그 어떤 그 순간이 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동안 없었던 수급들이 이제 시장에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윌리엄 오닐 관점에서 아주 새로운 뭔가 신제품이 나온 것 같은 느낌도 든다. 이런 관점에서 이 외국인들의 수급 흐름을 좀 면밀하게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이 IBKR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저도 사실 뭐 잘 모르던 회사인데 이번에 뉴스를 보면서 조금 이제 찾아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회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 상장돼 있는 회사고 지금 상장 시가총액이 거의 미국 기준으로 100억 불 이상이 되니까 한국 기준으로는 150조 이상의 시총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증권사가 뭐 미래에셋증권이 한 40조가 좀 안 될 것 같고 대부분의 증권사가 뭐 10조 언저리의 대형 증권사들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적어도 시가총액 기준에서 이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규모의 그러니까 그냥 마냥 중소형사 느낌의 증권사는 아닌 회사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특징이 보면 그 국내 기준으로 이제 온라인에 집중돼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프라인의 지점을 만들어서 리테일 영업을 하는 방식보다는 온라인 고객 중심으로 해서 MTS나 HTS를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에 최적화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 고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일반 그 투자자들이 많이 알고 계신 로빈후드보다도 더 큰 회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회사를 통해서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룸이 열렸다는 거는 생각보다 좀 큰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진짜 외국인이 들어오는 좀 마중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감이 좀 들었습니다. 진짜 미국 내에서도 이 하드웨어, 뭐 반도체, 칩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뜨거운데, 그렇죠, 메모리 네. 업체들이 뜨거운데 외국인 입장에서 메모리 업체 하면 또 한국에 그렇죠. 이렇게 잘 나가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걸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그동안에 좀 어려웠는데 그렇죠. 이게 열렸다. 방법이 아예 없었죠. 방법이 사실. 아예 없었다. 근데 이게 열렸다. 그리고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게 상당히 좀 새로운 영역인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네. 의견이시네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네. 그 포지션을 그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네. 포지션을 살펴보면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는 서비스로 먹고 사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선진국이나 뭐 전 세계 소비자들이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 그 제품을 만드는 중간 단계의 제조업을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는 한국의 어떤 그 밸류 체인상의 역할이고,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를 우리가 직접 서비스를 글로벌로 하진 않지만 빅테크들이 필요로 하는 그 안에 들어가는 칩들 아니면은 뭐 자동차라든가 기계 부품들, 뭐 석유화학 제품, 그다음에 전기차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현대차가 만들기도 하지만 전 세계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 공사를 할 때 들어가는 굴삭기 기계 업체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국을 제외한 거의 전체 밸류체인 제조업이 한국에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몇 년 전부터 이제 중국이 싸고 품질을 올려가면서 한국의 제조업이 중국한테 잡아먹힌다는 위기감이 있던 것들이 미국과 중국의 어떤 냉전이 시작되면서 네. 오히려 한국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큰 기회들로 열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밸류체인을 분석해 보면 이제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도 사실 한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 이제 1등 기업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워낙 제미나이나 챗GPT 같은 AI가 잘 돼 있어서 그럼요. 사실 그들도 검색해 보면 한국에서 샌디스크랑 비슷한 회사가 뭐가 있어. 한국에 있는 뭐 반도체 칩 메이커가 뭐가 있어. 한국에 있는 뭐 반도체 부품주들은 뭐가 있어 하면은 거의 뭐 5초 안에 다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들이 미국장에서 지금 좋아하고 있는 섹터들 혹은 미국에서 그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한국에 이런 회사가 있는데 미국보다 싸네? 한국에 이런 회사가 있는데 미국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데 시가총액은 더 낮네? 그럼 이거를 왜 안 사? 그러니까 이런 접근이 되게 굉장히 단순한 접근이 가능해질 수 합리적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한국 증시를 평가할 때 한국은 항상 디스카운트 받는 네. 증시, 그다음에 디스카운트 여러 가지 이유들, 뭐 지정학적 이슈, 그다음에 어떤 그 정부의 거버넌스 이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지금 코스피의 어떤 상승은 이런 그 한국이 늘 봤던 그 저평가 요인들이 약간 도장 깨기 형태로 하나씩 좀 격파되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초에 기업의 좀 정부의 거버넌스가 바뀌면서
기업들이 이제 중복 상장이라든가 혹은 뭐 자사주를 뭐 매도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쨌든 주주들한테 불리했던 이슈들이 해결됐던 게 지난 1년이었고 지금 그 과정에서 작년 초보다는 지금 현재의 평균적인 거버넌스는 상당히 개선됐다라는 게 대부분의 평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떤 주가 레벨 이런 것도 좀 녹아 있었고 그러면 이제 다음 도장 깨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은 늘 고여 있는 자금들, 그러니까 늘 한국 주식을 하는 자금들만 매수 매도를 했던 시장인데 그동안 한국에 진입하지 않았던 어떤 기업들이 새 돈. 마중물에서 새 돈이 들어온다고 하면 네. 지수도 새 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그냥 시장 참여자로서 가져봅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다솔 지점장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한 대로 살짝 요약해 보자면 지금 7,000, 뭐 7,400 굉장히 숫자 자체가 좀 낯설 뿐이지 네. 사실은 1월, 2월에 급등했다가 3월에 전쟁이라는 이유도 있었고 그랬지만 어쨌든 요걸 빌미로 해서 조정을 받을 때 받고 지금 다시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지점에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과 함께 여기에다가 외국인들의 수급이 개선될 만한 아주 중요한 이슈가 생겼기 때문에 없던 거니까. 그게 굉장히 없던 거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여기까지 굉장히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지점장님 네. 지금 보면은 오늘 삼성전자 15% 저희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그 상한가 기준 적용 그러니까 바뀌기 전에는 거의 상한가잖아요. 15%면 그렇죠. 15% 옛날에 15%가 상한가였으니까 뭐 하이닉스 연일 10% 상승 이 정도면 물론 너무 좋죠. 지수 7,000 좋은데 하락한 종목 개수가 오늘 훨씬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시장에 온기가 퍼져 나가는 그냥 하나의 과정 단계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반도체 빠지면 우리는 끝이야.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게 지금 이제 반도체를 가지고 계신 투자자와 반도체가 없으신 투자자가 사실 극명하게 갈리는 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반도체일 수도 있고 좀 더 크게 말하면 주도주일 수도 있는. 그렇죠. 주도주. 그러니까 AI와 관련되어 있는 포트와 AI와 조금 연관도가 좀 떨어지는 포트를 갖고 있는 어떤 입장의 차이가 지금 굉장히 큰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사실 비단 오늘뿐만이 아니라 올해 연간으로 놓고 봐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상황이. 그러니까 1월도 그랬었고 2월도 그랬었고 3월도 그랬었고 4월도 그랬었고 5월도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제 생각에는 이 논쟁은 어느 정도 결론이 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의 어떤 시대 정신은 결국 AI로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피지컬 AI 이후의 시대로 가는 과정에서 거기에 필요한 무언가들을 만들고 있는 게 시대 정신이라고 하면 과연 이 장이 이제 반도체가 쉰다고 해서 뭐 다른 기업들이 그 막 치고 올라오는 이런 그림이 나올까에 대해서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좀 있고 근데 이럴 수는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키 맞추기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반도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50% 갔으면 그래도 다른 기업들 중에서도 한 20-30% 정도는 갈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섹터의 비중을 좀 조절해 갈 수 있느냐는 선택의 여지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반도체가 아닌 다른 섹터를 이제 간다고 할 때 이제 반도체를 다 팔고 그쪽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주도주가 반등할 때 어떤 내가 느끼는 어떤 이 포트폴리오의 완성도가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 키 맞추기 할 수 있는 산업들을 고르는 거는 당연히 중요한 작업이고 그다음에 뭐 분명히 이 반도체라는 섹터도 그러니까 가겠지만 쉬었다 가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진짜 매매를 잘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반도체 쉴 때 기가 막히게 줄였다가 또 눌림목에 있는 또 키 맞추는 섹터 기가 막히게 샀다가 다시 반도체 샀다가 했다가 이거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사실 저도 그게 아직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시대 정신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팁은 이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포트폴리오를 할 수 있는 비중을 가지고서 여기서 이제 조절을 해야지 이거를 막 싹 반도체 갔다가 뭐 싹 화학주 갔다가 싹 배터리 갔다가 싹 뭐 인터넷 갔다가 이런 투자는
모르겠습니다. 뭐 댓글창이나 하고 뭐 종목 게시판 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내가 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저는 사실 그런 분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네. 저도 늘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만 아직도 저도 그렇게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그러니까 이 너무 하루하루 바뀌는 어떤 주식에 대해서 오늘은 이게 올라 내가 이게 없어. 오늘은 저게 없는데 이게 없어 하면 매일 포모를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 매일 포모를 느끼게 되면 어느 순간에 어떤 좀 나쁜 점이 생기냐면 좀 주식 참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평정심을 가지고서 좀 더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변동성에 스스로 올라타서 이 변동성에 흔들려 버리면 그냥 내가 가만히 내 거 들고서 내 차를 기다렸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진짜 어떤 뭐 반도체는 아니지만 올해 이익이 좋아지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을 쥐고 있고 이거를 기다리면 충분히 그 주식들이 키 맞추기 하는 장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데 하루하루 매일 올라가는 거에 내가 이렇게 좀 기웃기웃하면서 스트레스 받다 보면 주도 못 사고 내 포트도 못 챙기고 내 거는 팔았는데 그때부터 올라가고 소위 엇박자. 내가 그렇죠. 엇박자를 타게 되면 진짜 상승장인데 굉장히 주식이 꼴도 보기 싫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실 멘탈에 대한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분명히 주도주는 AI 씀이 있는 어떤 반도체를 포함한 AI 관련주가 맞지만 이거 말고도 사실 시장에 올해 이익이 증가하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싼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섹터가 존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좀 내가 너무 한두 종목을 다 담고 간다기보다 좀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짠다는 의미가 주도주를 가지면서 일정 부분을 다른 쪽에 배분해가는 이런 전략이 될 텐데 좀 포트폴리오에 좀 묘를 좀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 다만 주도주가 교체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AI를 중심에 두고 지금 보면 병목 현상, 쇼티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칩, 뭐 전력도 그렇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도주라고 본다면 우리가 너무 주도주,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쏠리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이다솔 지점장님한테 1월에도 드렸고, 2월에도 드렸고, 3월에도 드렸고, 5월까지도 드리고 있는 거면 지점장님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반도체를 인정해야 된다는 의미보다는 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만약에 올해 실적이 좋지 않고 내년 전망이 좋지 않고 실제 영업 활동이 별로인 상태에서 밸류에이션만 올라가고 있다고 하면 뭐 좀 조심하자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실제 올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이 종목들이 올해 이익의 개선 추세가 가장 좋습니다. 네. 올해 가장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고 실제 어떤 밸류에이션 해봤을 때 시장 평균 밸류에이션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 차트를 볼 때 그 종목 이름을 가리고서 그냥 재무제표랑 멀티플이랑 이게 이름 흐름을 봤을 때 아마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물어보면 그러니까 차트의 어떤 기울기를 빼고 그럼 아마 대부분 지금 주도주라고 하는 것들을 고르실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도 우리의 좀 선입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에서 저도 이제 좀 선배님들한테 가장 많이 배웠던 어떤 뭐 레슨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미 지금 시장의 가격은 현재 제공된 정보들을 다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좋은 것들 다 현재 반영돼 있는데 그러면 많이 오른 거 빼고 지금부터 2분기, 3분기 봤을 때 지분부터 하반기 봤을 때 혹은 올해에서 내년을 봤을 때 어떤 업종에 어떤 제품들이 더 많이 팔릴 것 같지? 라고 이제 반문을 해본다고 하면 그때도 만약에 내 결론이 같다고 하면 이거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다고 해서 이익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을 굳이 안 보는 것도 리스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지금은 이 AI 혁명에 동참하고 있는 어떤 그 제품 라인들이 실적이나 혹은 멀티플이나 이런 것들이 매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익이나 어떤 뭐 예측이 훼손되면 팔 수 있지만 그냥 그저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 갖고 파는 거는 이제 적어도 지금의 어떤 박스권을 돌파한 주도주 장세에서는 좀 생각보다 위험할 수도 있다 오히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왜 아까
IBKR 통해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네. 들어온다고 할 때 네. 그러니까 이게 새 돈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 돈들이 충분히 들어오면 한국 증시가 조금 더 레벨업 할 수 있을 거고 우리만 가지고 이렇게 우리끼리 놀았던 이동했던 돈이 아니라 새 돈이 들어온다. 그렇죠. 그 의미를 지금 계속 네. 강조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네. 그럼 그 사람들은 한국 와서 뭘 사고 싶을까? 뭘 사고 싶을까? 네.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투자자가 미국에 있는 투자자가 미국 주식 전 세계에서 가장 튼튼하고 강력하고 유동성이 풍부한 나스닥이랑 뭐 다우존스 S&P 500을 열심히 매매하다가 그들 입장에서도 없던 일이거든요. 내가 계좌를 열어서 한국 주식을 직접 산다는 행위는 우리 입장에서도 없었던 일이지만 미국에 있는 리테일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없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외국인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다른 나라 해외 증시에 대해서 뭔가를 샀을 때는 우리나라에 없는 거를 사고 싶은 게 보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업종이나 어떤 종목이 내가 미국에 있는 기업이 더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굳이 한국에까지 가서 계좌를 터서 이걸 사지는 않겠죠.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에서 사고 싶은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하는 회사는 없었다고 하면 그전에는 그 회사와 유사한 회사들을 미국에서 사서 투자를 하겠지만 한국 시장이 열렸을 때 나 사실 이거 직접 사고 싶었는데 살 방법이 없어서 뭐 딴 걸 샀던 거야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계좌 터서 매매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그 외국인들이 새로운 돈을 가지고서 한국을 투자할 때 과연 어떤 걸 사고 싶어서 이 계좌를 열까를 생각해 봤을 때 뭐 그냥 생각해 볼 때 대부분 한국이 1등인 회사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전 세계에서 1등인 산업, 한국 기업이 전 세계에서 1등인 기업들 그런 것들은 이거를 못 사서 미국에 있는 2등, 3등주를 샀었는데 네. 한국 걸 직접 살 수 있다고 하면 이쪽을 가서 사야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 중에 실적이 좋고 한국이 잘하고 잘 만들고 1등 업종이고 그 1등 업종의 1등 기업인 수급 종목들의 수급이 외국인이 들어오는 기준에서는 더 강화가 되면 강화가 되지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뭐 한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 뭐 진짜 시총 뭐 2, 300억짜리 종목들을 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더 학습이 된다고 하면 그런 종목들 중에도 가치 평가 그 가치 투자할 수 있는 좀 저평가 종목들 찾아내겠지만 적어도 초반에는 한국이 제일 잘하는 섹터, 대표적인. 제일 잘하는 기업들을 찾아서 먼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뭐 이래저래 어쨌든 지금은 박스권 돌파 이후에서는 조금 더 주도주에 집중을 하는 게 현재는 가장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도주 중심으로 한 포트 구성을 일단 해놓고 그걸 놓치지 않고 가져가면서 비중을 좀 더 크게 실으면서 약간의 비중을 이제 이게 쉴 때 좀 갈 네.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구성을 해보면 어떨까? 그렇죠. 라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시네요. 주도주를 이제 편입하는 기준은 어떤 개인의 그 스타일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내가 변동성을 좀 즐기는 투자자는 완전 집중 투자를 하실 거고 나는 아무리 좋아도 변동성을 좀 관리하고 싶은 투자자면 본인이 투자하는 어떤 기준이 있겠죠. 나는 아무리 산업이 좋아도 한 섹터를 뭐 30% 이상은 사지 않아. 아니면 50% 이상은 사지 않아. 이런 각자의 기준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이거를 뭐 딱 정해서 주도주를 지금 몇십 프로 투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본인의 포트폴리오 점검했을 때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라고 하는 섹터가 본인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많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게 뭐 20이어도 좋고 뭐 50이어도 좋고 70이어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주도주가 되게 명확한데 내가 주도주가 한 5% 갖고 있고 주도주 아닌 게 95%를 갖고 있다. 그럼 사실 어쨌든 나는 투자했기 때문에 수익이 낮겠죠. 낮겠지만 이제 그 시장이 올라가는 정도의 어떤 온도는 내가 느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이 주도주 비중이 낮은 이유는 각자 여러 가지 비중이 있을 네. 텐데 그러니까 다른 쪽이나 뭐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투자하는 거는 본인의 어떤 투자 철학과 투자 포트폴리오 맞다고 하면 어떤 포트도 저는 나쁜 포트는 없다고 네. 생각하는데 적어도 이 주도주 관점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포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은 지금 현재 주도주 업종이 돼야 최소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
체감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렇게 같이 호흡하려면 주도주 비중이 어쨌든 많아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삼전 닉스가 이렇게 올랐어도 싸다. 뭐 PER이 선행 PER로 계산하면은 뭐 5배 정도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와, 이렇게 올라도 싸다고 알겠어요. 아, 그만큼 이익이 좋다는 거구나. 지금 없어서 못 파는 거구나. 알겠고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빅테크들이 생각하는 AI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질문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게 아닐 것 같다라고 그쵸. 네, 네, 말씀해 맞습니다. 주시면서 더 메모리 수요는 늘어날 거라고 해 주셨고 마침 또 최근에 나온 빅테크들 실적이나 캐펙스 투자 계획 보면 진짜 늘어나고 있잖아요. 캐펙스 맞습니다. 투자가. 뭐 그렇다 보면 아, 반도체는 더 가져가야 되는구나까지 생각이 이어집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이게 사이클이잖아. 그렇죠. 사이클로 계산하면 좀 달라라는 의견과 이제 더 이상은 사이클이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거 가지고 좀 요즘은 논쟁이 그렇죠. 머리가 약간 네. 시끄럽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견 좀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네. 뭐 반도체 뭐 업종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사이클을 논할 네네. 재주는 없지만 그때 아마 앵커님이랑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때 제가 처음에 핸드폰 샀을 때 맞아요. 문자 주고 받다가 지금은 이제 동영상을 스트리밍으로 보고 그렇죠. 있고 또 뭐 AI 로봇을 돌린다고 하고 했을 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처음 최초에 우리가 핸드폰을 손에 잡았을 때에 이런 데이터 수요를 예측했을까 해보면 저는 예측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지금 어떤 통신 인프라의 발달 단계를 지금 AI에 좀 뭐 대칭을 해보자고 하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AI는 어쨌든 텍스트 중심의 AI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에서 가장 그 데이터의 사이즈가 작은 게 이제 텍스트가 될 텐데 그러니까 텍스트로 물어보고 있고 텍스트로 검색하고 있고 텍스트로 결과물을 받고 있는 단계인데 과연 이 그 천문학적인 돈 들어가는 투자가 문자 주고받자고 하는 AI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럼 적어도 우리가 통신에서 봤던 사이클이 텍스트에서 음원으로 넘어갔고 음원에서 2D 이미지에서 3D 뭐 동영상 거기에 실시간 스트리밍 지금은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면서 이제 뭐 로봇을 직접 제어하는 수준까지 간다고 했을 때 적어도 그런 정도 단계의 AI를 꿈꾸면 아 지금 빅테크들의 투자가 말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실제 1분기에 그 빅테크들 이번 실적 발표를 보면 결국은 컴퓨팅 파워에 가장 투자를 많이 했던 회사가 매출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구글이었죠. 이제.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 컴퓨팅 파워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게 비용이 아니라 매출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1분기 실적에서부터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적어도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AI 단계가 텍스트에서 머무는 레벨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여기서 뭐 과잉 투자를 논하기에는 조금 더 갈 길이 남아있지 않나.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 저희 집에 로봇 한 대가 혼자서 좀 청소해주고 이런 정도가 되면 이제 좀 왔나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피지컬로 아직은 좀 그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그 오픈클로라는 시스템이 하도 이제 핫해갖고 저도 맞아요. 이제 좀 그거 통해서 이것저것 해보려고 이제 그 맥 컴퓨터 사가지고 이제 최근에 코딩을 좀 짜보고 있는데 제가 이걸 하면서도 되게 놀랬던 게 기존에 제가 쓰던 이제 AI가 챗GPT랑 저는 제미나이 2개를 유료로 쓰고 있었는데 어쨌든 월 정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질문을 많이 해도 제가 내는 돈은 똑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클로드를 API를 해가지고 이제 돌리다 보니까 좀 그 사담이긴 한데 제가 50불을 충전했는데 4일 만에 다 썼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까지 쓸 줄 모르고 이제 잘 모르니까 해보자고 충전했는데 네. 이것저것 그냥 조금 간단하게 코딩 몇 개 해보고 주고 받았는데 50불이 4일 만에 소진이 되더라고요. 그럼 한 달로 따지면은 한 거의 곱하기 7 그쵸? 정도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뭐 그걸 물어본 게 뭐 어마어마한 거대 모델 제가 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매일 작업하는 어떤 그 데이터 본 루틴들이 있는데 요걸 좀 자동화해보고 싶어가지고 몇 가지 이렇게 돌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거를 하다가 제가 결국은 클로드 맥스를 이제 결제를 하게 됐는데 그게 한 10몇만 원 하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난달에 이 AI 관련된 데이터 비용으로 한 30만 원 정도를 본의 아니게 쓰게 된 거죠. 네. 근데
제가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아 내가 진짜 제미나이랑 챗GPT 통해서 주고받고 있던 AI는 내가 말했던 대로 정말 텍스트였구나라는 걸 느꼈던 게 왜냐하면 제가 두 개를 뭐 월정액 다 해봐야 뭐 5만 원 언저리 됐을 텐데 전혀 불편함 없이 잘 쓰고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생산적인 작업을 해보자라고 이제 마음 먹은 순간 갑자기 이제 한 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올라갔는데 그럼 그 30만 원으로 제가 필요한 작업을 다 끝냈냐? 아직 못 끝냈거든요. 그럼에도 네, 네, 아직 못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어디서 또 바틀이 걸렸냐면 컴퓨터를 이제 서버용으로 한 대를 샀어요. 맥이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맥 스튜디오를 한 대 사가지고 집에 서버로 두고 쓰고 있는데. 아 요즘 좀 많이 쓰셨네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저도 약간 어떤 위기 의식이 있냐면 네. 현상적으로는 돌아가고 있는데 저도 사실 이 현상을 다 이해하고 있다고 자신을 못하는 게 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20년 만에 처음 벌어진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여기서 지금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어쨌든 나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뭔가 변화하는 거를 늘 쫓아가서 공부하는 걸 좋아했는데 이거는 진짜 약간 처음으로 지금 이해 못하면 한 10년 못 손을 따라갈 놓을 것 수도 같다. 있겠다는 좀 개인적인 위기의식도 있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자꾸 돈을 쓰.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 자꾸 쓰고 있는데 근데 요거는 그 맥스튜디오도 원래는 그것까지 살 계획이 없었는데 맥미니가 이제 기본 사양이 아마 제가 16기가를 그 램을 달고 있거든요. 근데 매장 갔더니 그걸로 아마 안 되실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몇 기가가 필요해? 그랬더니 최소 32기가 이상은 하셔야 원하는 성능을 쓸 거다. 그래서 32기가짜리를 맥미니를 주문하려면 5개월 기다리라 그래서 그 인기가 진짜 많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맥미니. 맥스튜디오로 넘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왜 굳이 좀 이렇게 네네네. 네.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제가 뭔가 AI로 생산적인 일을 하자고 마음을 먹으니까 평소 같았으면 제가 지출하지 않을 비용들인데 일단 하게 비용이 된다. 지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비용이 최소 30만 원 이상 일단 썼고 네. 그다음에 뭔가 컴퓨터를 없던 거를 구매를 하게 됐고 또 이거를 또 지금 또 해보겠다고 뭐 유료 강의니 뭐 이런 것들 막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AI 혁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결과물들이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 아직도 예측이 잘 안 된다. 예측이 안 되고 다만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는 AI를 하고자 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필요한 어떤 데이터의 양이나 어떤 컴퓨팅 파워나 전력의 어떤 수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그냥 네. 감히 예측을 해보는 네.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다행인 것들이 그래도 이 AI 혁명이 컴퓨팅 파워를 가는 길에 필요한 제품들이 많은 거예요, 한국에. 그리고 그 한국에 있는 제품들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만 알아보고 투자하다가 이제는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도 한국에 생각보다 1등급이 많네. 한국이 생각보다 AI 관련해서 1등 산업들이 잘하는 많네. 라는 것들을 깨닫고서 네. 같이 투자할 수 있는 툴이 열렸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단순히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여기서 그냥 올랐으니까 나는 안 볼래라고 하기보다는 왜 올랐지? 더 오를 수 있나? 어디까지 변화가 갈 수 있지? 그리고 핵심적인 거는 외국인이 계좌를 열어서 만약에 한국을 산다고 하면 어떤 것부터 살까? 내가 외국인이라면 해외에 나가서 나는 어떤 주식을 사고 싶지? 라고 반문해 보면 생각보다 답은 좀 단순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에 있는 투자자들이 이제 서학개미라는 어떤 뭐 명칭으로 불려서 해외 투자가 빨라진 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것보다 국내에 있는 증권사들이 해외 증권사랑 연계하면서 그렇죠. 거래가 쉬워진 네.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거랑 정확하게 반대 현상이 지금 시작 지점이기 때문에 이 현상은 좀 유심히 관찰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점장님 더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모자라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좀 자주 나와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 같이 호흡하면서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외국인 새 돈이 들어오는 것에 굉장히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느낌과 주도주는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느낌. 네, 요거 두 가지 팁 주신 부분은 잊지 않고 제가 기억을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 프리미어센터 이다솔 지점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의도 인사이트 함께 하셨습니다. 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저는 또 이재규 차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월가 뉴스들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요. 뭐 삼프로TV 통해서도 많은 정보 들으실 텐데 그 소식들이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하나하나 미치니까 우리가 정말 잘 눈여겨서 보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요. 삼프로에서 구독자분들 매일 아침 월가 소식 전해주는 우리 박명석 큐레이터가 박명석의 월가 퀵샷 드디어 선보입니다.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미장, 국장, 실시간 텍스트 강의 그리고 해외 유명 연사 인터뷰하고 인사이트 직접 큐레이팅한 부분 공유해드리고요. 매일 미장 개장 시간마다 진행하는 라이브까지 구독 서비스에 모두 담았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 수강하고 계시는 박병창 이사님과 이선엽 대표님, 김장열 본부장님, 차영주 소장님, 장호진 대표님 이렇게 5분의 날카로운 분석, 시황도 받아보시고요. 6명의 진짜 투자 교육이 담긴 시황 분석 영상 강의 매일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스팟 시황 분석 강의도 제공되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역사적인 7,000을 달성한 7,000피 달성한 날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또 클로징 벨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재규 차장님과도 많이 함께 해주세요.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